자, 그 토지 정책에 보면 지역지구제라고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요. 예. 근데 제가 없을 때는 분위기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면 좀 썰렁한 것 같군요. 그죠? 저 없을 때는 그냥 그냥 뭐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실 때가 간식 먹을 때. 뭐 간식이 있으면 그냥 그때 그 잠깐은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몇 자 적고 돌아오면은 다시 또 이상한 표정으로 또 있고 그래서 집중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개론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한데 그 암기도 플러스는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가늠을 해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법이나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잘 따라가는데 개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해도가 조금은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선생에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해할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명을 해서는 그게 잘 안 들어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설명을 해야 그게 원리가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 작업을 하면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의 특성상 그 과목에 맞는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시면은 민법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공시제법을 아주 또 잘하는 분이 있고 학개론을 잘하는 분이 또 틀려요. 개인 성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목이 있으면은 담당 과목 선생한테 얘기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그래야지 나중에 무리 없이 쭉 넘어가서 동체 합격해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이 바닥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자, 지역지구제는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특성 중에서 뭐 배웠냐면 부동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부동성.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이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할 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잖아요. 어디를 통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뭐를 가지고 정책 수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얘가 유발이 될 때 이게 어디서는 해결이 안 된다. 시장 안에서는. 그럼 결국은 정부가 뭐를 가지고 정책 수단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생각할 때는 내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의도하지 않는. 근데 그 자체를 시장 안에서는 조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뭐를 쓰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토 공간에 대해서 종별로 지정을 다 해놨잖아요. 여기는 주택으로 써야 되고 여기는 상가로 써야 되고 여기는 공장으로 일일이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네, 이거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 이렇게 가서 여기서는 일단 얘가 포인트예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거 밑줄 쳐놓으시고 이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채택되는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대로변인데 여기에 하얀색 은빛 건축물이 이게 쫙 공사가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공사를 할 때까지는 이게 무슨 건물 하나 짓나 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넓은 부지였는데 사람들이 저게 어떤 용도로 쓰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얘가 공정률이 한 98%된 상태에서 여기 플랜카드가 하나 붙은 거예요. 본 나이트클럽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이트클럽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다 플랜카드에.
그 얘가 뭐가 됐냐면 이게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 바로 옆에가 여기가 산부인과였어요. 그리고 요 도로 따라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있었어요. 주거지역이. 그러면 이 대로변에 있는 땅이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소유자는 자기 땅을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가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길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 하나 생기면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절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 환경을 떨어뜨리는 유해한 어떤 그런 용도는 들어설 수 없다라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규제한 방법 대표적인 게 뭐다?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을요. 얘가 어디에 한 방편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편이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야.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할 때 쓰이는 방법이다. 그래도 맞고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때 쓰는 방법이다. 그래도 맞는 표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는 지금 요게 포인트다. 거기 남아 있는 지역지구제의 효과 그래서 단기, 장기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요즘은 단기, 장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요. 출제를. 나중에 우리가 조금 지나서 5월달 돼서 심화 과정 하게 되면 그때는 해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거라고 알려줘요. 근데 이게 입문 과정에서는 왜 안 하냐면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량이 많아지거나 뭔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어려운 듯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지역지구제를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은요, 문제점이라는 게 등장해요. 뒷페이지 가면 180페이지에 그래프 밑에 양가로 3번의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예, 얘도 시험에서는 2번 인용이 됐는데요.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채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답을 예로 줬던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근데 일단은 용어로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정부는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보전지역으로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기도에 하면 저 일산이라는 그 여기도 아마 그런 데 있어요. 일산이라는 도시 가면요. 여기가 아파트 지구고요. 주거지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상업지구 이렇게 땅 지정해 놓고 길 이쪽 편은 다 그린벨트예요. 이쪽이.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신도시 개발이 됐을 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얘네들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뭐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린벨트로. 그럼 여기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벌판인 거예요. 그냥 쭉 길 따라서. 그러면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 문제가.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근데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가 뭐로 묶여버리면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항의할 수 있어요? 정부에게. 뭐냐?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내 땅만 그린벨트로 묶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부는 이 사람들이 입는 뭐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상부의 개발권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규제로 묶인 면적이 만약에 10,000평방미터면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발급을 해주되 이 개발권을 뭐가 가능하게끔 해주냐면 양도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개발지역은 대신에 뭐를 규제를 두냐면요. 개발지역은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5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그러면 개발지역은 땅값이 비싼데 5층만 지어가지고는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지어야지만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지으려고 그러면 요걸 사들이면 돼요.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양만큼은 추가로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있죠. 재정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걸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얻는 이익으로 이 사람들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게 무슨 제도다?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개발권을 뭘 할 수 있도록, 예,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뭐만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만 발급해 주고 당사자 간에 조율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 그러면 옆에 여러분들이 181페이지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그래가지고 이것도 기출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서 정부가 재정 지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 지문에 가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에 봤더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전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이 개발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 이거를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발급받은 개발권을 가지고 여기서 직접 개발은 할 수 있어요. 개발은 할 수 있어도 개발하려면 자기도 뭐를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는 제도는 아닌 거예요. 교환해 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에서는 다른 거 그러니까 한 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다 이해하면 좋겠으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만 잘라서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면 걔들은 이제 뒤에 쌓일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에 다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게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소외감 느끼면 안 되고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저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뒤를 돌아보면 나하고 얼굴 표정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게 개발권 선매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하나 정도.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근데 이거는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제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토지의 자체에 대한 이 소유권 관계가 변한 거죠. 원래 토지가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인데 예전에 왕정시대는 왕의 소유였다가 이게 민주시대로 넘어주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개인 소유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근본적인 부분에는 얘는 자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건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유권이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소유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소유하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는 게 땅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소유는 자유인데 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 권리로 보진 않는 거예요. 상대적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시킨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인 거예요. 개인 소유 이전에 우리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의 기초를 두고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는 예전에 육공화국 때서부터 이 개념은 도입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돌아오고 그랬다가 그게 조금 완화돼 가지고 그 일부만 시행이 됐다가 그 문민정부 때 그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 아시죠? 토출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거 시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데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다 폐지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토지 공개념이 옛날에 3대 법안 그래 가지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었어요. 이걸 토초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 제도. 이 중에 얘만 살아있고 얘네들은 지금 없어진 거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 안에서는 개인이 1인당 2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평 이상을 소유하죠. 그러면 이 땅값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올라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였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위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신청을 냈는데 문제는 정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그 판결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정권 말기에 IMF가 터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그 다음 정권인 국민의 정부 시절 때 이게 위헌 판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폐지된 거예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18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라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가면 비읍이 있죠.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나오죠. 폐지라고 돼 있죠. 또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나와 있을 때 그 폐지라고 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게 뭐냐. 그래서 답이 택지 소유 상한제였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취지는 좋은데 아직은 그게 정착은 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주택정책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택정책은 이게 별표가 3개예요. 이건 이제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자, 그러면 주택정책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정책의 별표 3개라고 그랬을 때 그 3개가 얘한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임대주택정책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매년. 이게 시험범위다.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요. 공공주택에 3가지가 있는데 거기 임대료 규제에 보면 가로 열고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 규제라고 돼 있죠. 네. 참고로 보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정책을 써요. 정책 중에 보면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를 위해서 들어오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요 중에 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가게 되면 최고 가격 제도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가격 통제 정책은요. 이건 단기 정책이에요.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요, 정부도 장단기 정책을 펼치게 돼 있어요. 그 토지 가치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장기 정책이에요. 이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몇 달 됐죠? 집권여당 대표인 추아무개 씨가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예전에 참여정부 때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의 2.0 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2번 출제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에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용어도 우리는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보탬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참여정부 때도 왜 실패했냐면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에 올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 한 1% 정도가 조세가 부과가 되는 게 이제 그게 그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인데 그러면 조세장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만하게 시장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건 수십 년의 세월을 두고 이걸 올려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큰 저항이 없이 이게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 참으라 그러면 못 참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단기 정책하고 병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있죠.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분양가 규제, 이게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이자율 규제 또는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대부업체도 이자율 조정해야 하네요.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분양가 규제하고 뭐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이게 최고 가격제예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통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다 부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 정리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두실 거는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이 공급을 줄여요.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해요? 자, 정책이라는 거는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했을 때가 실효성이 커요. 여기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보조라는 거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뭐를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얘는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제도에서 내가 이해하면 이거 안 해워도 될 거 아니에요. 응?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규제는 그래서 공급을 뭘 한다? 줄이는. 그죠? 보조는 공급을 뭘 한다?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18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임대료 규제에서 보면은 그래프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임대인 공급 감소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걸 유발하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주니까 초과 수요가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지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 거기 그 19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상단에 가면 임대료 보조 정책 나왔죠. 기출이죠. 거기 4번에 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얘가.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임대료 규제가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 알아도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이제 우리가 좀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임대료 규제 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84페이지 있죠? 184페이지. 자, 맨 하단에 가면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종류 보면 의의를 보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밑줄 치시는 거예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인 거예요. 185쪽에 맨 위에 줄 있죠.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기서부터 밀치시면 돼요.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보게 되면요. 얘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이 규제 임대료가 낮게 설정을 하는 그런 제도란 얘기예요. 낮게. 이렇게 했었을 때 단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단기에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여기서는. 그런데 얘가 장기로 가게 되면 많은 이제 부작용을 초래를 해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이게 단기예요. 단기.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잖아요. 그죠? 이 수직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임대료고. 그죠? 균형량이라고 봤을 때. 얘가 수직선이라는 거는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임대료 있죠. 얘가 만약에 뭐 만채라고 가정하게 될 때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도 만채, 200만 원일 때도 만채, 또는 10만 원일 때도 만채, 만 원일 때도 만채. 즉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이 공급이 뭐가 됐을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요.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이제 수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요.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해요.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고요. 얘가 무슨 임대료겠어요? 규제 임대료죠. 그러니까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싸게 이게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정해주고 이 이상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그럼 임대업자들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임대 수익이 5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 손실을 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임대를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임대를 올리려고 그러면. 임대를 올리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된다고요. 공급이 줄어야 임대료가 올라가요. 근데 얘가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양을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대부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묶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해지하게 되면 자기가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비용 부담이 이 손실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얻게 되는 소득의 일부 있죠. 이게 저소득층에게로 나눠지는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100만 원 내야 됐었는데 지금 얼마만 내면 돼요? 50만 원만. 그래서 단기에는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기에만. 근데 장기가 되면 수요나 공급이 다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을 때 단기에는 수요나 공급이 다 비탄력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공급은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수요도 왜 비탄력이겠어요? 수요도. 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가 이렇게 싸졌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도 구매력을 갖추기 위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임대료가 이렇게 싸졌으니까 내가 한 3년 뒤나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내년이면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만 마련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간이 단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수요하고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했잖아요.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50만 원. 근데 시간이 경과하니까 지금은 요게 수요가 요만큼밖에 못 늘어났는데 지금은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집에서 독립하겠다는 애 아니면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 왜 줄어드냐면 그동안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싼 임대료 받고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빠져나갈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주는 거예요. 그럼 뭐는 줄어요?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임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가 생겨나냐면 암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150만 원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얘는 무슨 임대료? 이거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생겨요. 실제 거래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집주인하고 임차자 간에 마찰이 생겨요.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서 5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얼마 받는 게 150만 원 받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자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번에 시골에서 동생이 올라오기로 해가지고 참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사비는 줄 테니까 조금 나가줬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시장 상황은 이게 아니라 이거를 줘도 직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찰도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자, 여기서 장기로 나타난 현상 중에 첫 번째 뭐가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응?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시장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가격의 문제가? 이중 가격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임대주택에 뭐가 떨어지냐면 질이 떨어져요. 그 왜 질이 떨어지냐면 한 2년 전 지금도 좀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세 구하기 힘들었을 때 있죠. 그때 저기 집주인들이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면접 본 거 알고 계시나요? 세입자들 면접 봤다고요. 면접. 누가 말썽을 안 피우고 잘 할까 해서 면접 본 거예요. 근데 면접 장소에서 어느 임차자가 그러면 도배하고 장판은 새로 해주나요? 그러면 바로 아웃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직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임대료 받으면 다 해줘요. 집주인들이. 근데 이게 싸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임대주택 관리에 신경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주죠. 들어가는 임차자도 소득이 낮으니까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돼요. 여러분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서울에 저기 강북구에 있는 노원 쪽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적고 이게 뭐 여기서 뭐 SRT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더라도 한 2시간 이상은 걸려요. 글로 가려고 그러면. 그럼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으로 이사 가면은 이걸 줘도 임대주택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원거리를 뭐를 해야 돼요?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겠죠. 이게 기조예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애들이 4개의 지문인 거예요. 그럼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암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이 개선이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조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씩 이제 또 해드리면, 자, 거기 185페이지 있죠?
자, 그림 밑에 보면 이제 효과 나왔을 때 동그라미 1번에 임차자 있죠? 임차인. 자,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은 수요를 증가시킬 때,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에 가게 되면, 자, 마지막 줄에 가면 이렇게 있죠. 또한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서 임대주택이 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니까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가게 되면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할 때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요, 조금은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조금 방법에 대해 제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조금 생각하면 요 있는 내용 중에서는 웬만한 거는 내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나오면 내가 이렇게 툭툭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논리가 있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나중에 답 찾기가 쉬워요. 좀. 근데 지금 우리가 12월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내용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수십 번을 들어요, 이거를. 네, 수십 번을 들으니까는 웬만한 거는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늘어나면 정형화된 문제는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 문맥이 막 바뀌거나, 그죠? 막 응용적인 그런 게 나오면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생들이 줄 때는 문장을 이렇게 꼬아서 줄 때가 있는데 실전은 그렇게 꼬아서 안 줘요. 실전은 정확하게 줘요, 정확하게. 답을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숙달이 되시면 무난히 맞출 수 있어요.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너나 쉽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요. 괜찮아요. 기운 내세요. 이거 정상 잘해서 그 나중에 그 대비하는 것까지만 조금만 하시면 성적이,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 봐서 성적이 올라가면 공부에 재미가 붙어요. 성적에 변화가 없으면 낙담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치고. 근데 답이 보이네?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부에 탄력이 붙는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다음부터 자신이 붙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다 이 바닥을 뜨는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190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 보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임대료 규제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로 임대료 보조. 그리고 임대료 보조를 하기에 앞서서요. 여기는 저기 195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4번에 가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돼 있죠. 네. 가로 열고 18에 21에 27에 이렇게 나왔죠. 네. 이 밑에 있는 걸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요즘은 공공주택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급 종류를. 그래서 그 단기 장기 효과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요 공공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때 언급이 됐던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요거 두 개가 떨어진 거예요. 장기 전세주택하고 뭐하고 중공공 임대주택하고. 여기 있는 장기 전세주택 있죠. 예, 요거는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또는 각종 공사 있죠. 얘네들이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때 쓰이는 명칭이 장기 전세주택인 거예요. 얘는 몇 년? 20년. 20년인데 30년으로 한번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년으로 제대로 한번 나왔고. 그래서 두 번 쓴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얘는 위에 있는 정부, 지자체, 공사 있죠. 얘 외에 민간 임대사업자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틀린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연평균 임대료를 5% 이상을 올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뭐를 지원해 주냐면 임대 사업에 대한 관련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자체 장에다가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세무서장에도 이게 신고해야 돼요.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두 번 나온 거예요. 준공공 임대가 언제 나왔냐면 26회하고 27회 때 나온 거예요. 올해가 28회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나왔는데 26회 때는 얘가 10년이었어요. 요게 27회라면서 8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년으로 한 번, 8년으로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회 문제에서는 이게 답으로 준 거예요.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장기하고 뭐가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 근데 얘 말고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무지장이 많아요. 정권마다 이게 바뀌면서 명칭이 막 달리게 들어와서 이번 정부도 임대주택의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뭐 노인부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임대주택의 종류가 많다고 보고 2010 내년 내후년서부터 명칭을 통합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년에 시험 보잖아요. 이후에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 자료 드릴 때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1월 달 되면 OX라도 우리는 보충 자료를 줘요. 쪽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1월 달부터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남겨서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어떻게든 간에 붙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에서는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190페이지에 있는 주택 보조에 대해서 이제 해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해보시면 돼요.